일종의 그 사법 리스크, 이미 알려진 얘기니까 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보는 기준이라든가 절차가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 우리는 민주당과는 달라야 하지 않는가, 이런 식의 논의가 비대위에서 논의가 됐던 것이고. 뭐 툭하면 사퇴하라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아마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누군가 1등을 하고 누군가는 꼴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회의하면서 그 부분 계속 토론하고 있거든요. 분쟁 같은 게 별로 많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꾸준히 가는 그런 공천이 될 것 같아요.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시점에 도리어 민주당이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국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님, 각 당 지지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서 갤럽에서는 국민의힘은 동률이고 민주당은 상승, MBS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상승했는데요. 지난주 양당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뭐 많은 차이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하면 조금 비교 우위를 가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다른 이유보다는 뭐 공천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공천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불거졌던 것이 민주당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이 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대체로 유지되거나 올라간 반면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좀 정체되는 모습입니다. 그런 것이 지난주는 민주당이 좀 오른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올라간 결과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을 앞지르거나 이러지는 못했기 때문에 바로 공천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을 텐데, 각 당이 뭐 결집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50대를 보거나 충청권을 본다면은 이런 결과가 공천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희용 센터장님, 총선 지금 50일 남기지 않은 상황인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초접전 상황이 됐습니다. 남은 기간 각 당의 지지율 몇 번 요동칠 듯도 하는데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원래 선거가 임박해지면 정당 지지율 변화가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떨어지는 경우가 잘 많지는 않습니다. 모른 무응답층이 선거가 다가오면서 의사 표출을 하기 때문에 각 당의 정당 지지율이 조금씩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요. 최근의 변화가 약간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남은 기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 정당을 만드는 국면에서 1당과 2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어느 정도 고조되어서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까가 하나의 요인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개혁신당 또는 이낙연 대표 새로운 미래 또는 조국신당 등 신당들이 창당되고 있는데, 이 정당들이 역할을 하게 되면서 기성정당에 얼마나 부정적 타격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각 정당의 주요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배 소장님, MBS 조사를 보면 무당층이 24%로 줄었습니다. 무당층의 지지율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양대 정당 쪽으로 다시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관망하는 무당층도 있습니다. 이 MBS 조사의 조사 시점에 중간에 결렬되는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빅텐트 무산, 그렇게 되면 뭐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양대 정당으로 돌아가겠네라는 인식 자체가 또 있을 테고요. 또 한편으로는 빅텐트가 결렬되고 난 이후에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에 대한 아직 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로 다시 양대 정당으로 가면서 어느 신당 쪽에 무게를 실어줄지, 뭐 조국 신당도 나온다고 하고 송영길 신당도 나온다고 그러고 또 위성 정당도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망인데,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당층은 3분의 1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기존 정당, 양대 정당으로 가고, 그다음에 3분의 1은 새롭게 탄생하는 정당, 그리고 3분의 1은 투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3분의 1 법칙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윤 센터장님,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합당을 철회했습니다. 합당 파기 여파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네, 지금 보게 되면 초반에 비해서 개혁신당의 정당 지지율은 뭐 절반 정도, 지금 한 3% 정도로 이제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초반의 위력에 비해서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당들이 사실 신당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것은 신당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요인이긴 한데 전체의 합이 100%를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당들이 쪼개지게 되면 지지율을 분산돼서 나눠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파이는 일정한 데 비해서
본인들이 얻는 정당 지지율은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관위원장으로 오게 되고 하게 되면서 일정 부분 이제 주목도를 높일 가능성은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에 비해서는 개혁신당 등에서 약간의 다소간 이제 개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으로 합류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의 합류는 향후 개혁신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일단 그 자체보다는 실제 어떠한 이제 인물들이 새롭게 들어오느냐가 주목이 될 텐데요. 그래서 기성 정당의 불신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신당의 정체성을 좀 명확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내세울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주목도가 매우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어쨌든 언론 주목도가 매우 이제 높은 이제 인물이기 때문에 양당에 가려서 보여지지 않던 개혁신당 등 신당의 움직임이 김종인 공관위원장의 출연으로 그 메시지가 스피커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일정 부분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배종찬 수장님, 예. 이번 총선 여당의 운동권 심판론 대 야당의 정권 심판론 구도로 짜여지고 있는데요. 네. 현재 여론은 어느 쪽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은 좀 팽팽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운동권 심판론보다는 조금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금 공천의 성격을 보면은 민주당의 경우에도 그렇게 이 운동권이 호락호락 약진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지금의 총선 구도가 좀 벌어졌던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이나 정부 견제론이 앞서가던 상황에서 좀 비슷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다수당 심판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향하고 있는 정권 심판론이 매우 팽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남아있는 시간이 한 40여일 조금 남짓, 조금 더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방금 전에 장성민 전 의원은 변수가 경제라고 합니다만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경제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물론 의대 정원은 경제적인 요인으로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좀 성격이 다르고요. 지금 중도층, 수도권, 그리고 2030 MZ세대 청년층인데 남아있는 변수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뭔가 또 이 심판받거나 견제받을 만한 이슈가 있는지, 네. 또 이재명 대표의 3월 중에 재판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더 결정적 변수로 보입니다. 윤희원 센터장님, 네.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네. 정권 안정 여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향후 구도를 둘러싼 여론 흐름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세요? 네, 이것은 이제 일종의 선거 프레임 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를 어떠한 시각에서 어떠한 의미로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는 그 기류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들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정권 심판, 정권 견제론, 그러니까 야당에서 주장하는 프레임에 대한 국민적 유권자의 공감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는데, 최근 조사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이제 겹쳐지게 되면서 팽팽한 수준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이제 의미 있는 변화일 텐데요. 네. 아마도 이것은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부 여당의 지원론, 국정 안정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권 심판론이 있는데요. 이 심판론은 사실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을 향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여당의 또는 여권의 선거 캠페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보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네. 대통령을 향한 정권 심판론, 그러나 선거는 여당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 그럼으로써 약간 심판론의 강도가 이전에 비해서는 다소가 이제 약화된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표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배 주장님, 네.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공천 작업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 이런저런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천 문제가 향후 총선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절반 이상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다수당이냐 가반을 결정짓는데 이 공천 결과가 얼마나 파장이 커지느냐, 아니면 최소화되고 다독거려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2012년에 이명박 정부 말기에 거의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가반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른바 서울 지역에서 한 후보의 여성 폄하 발언, 미국 국무장관 라이스 장관에 대한 폄하 발언이 일파만파 커지고 또 한명숙 총리의 또 이 관계자 또 누군가를 공천하는 그것이 파장이 커지면서 또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새누리당의
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총선 승리를 이끄는 또 이유가 됐거든요. 2016년은 또 반대의 경우입니다. 당시에 새누리당은 또 옥새 들고 나르샤, 이른바 유승민 배제 이런 상황, 이른바 친박 또 반박 나누기 이런 식으로 또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선거 결과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천만 잘하면 130석, 140석까지 갑니다. 또 공천 잘못하면 뭐가 문제 생기냐면 중도층, 수도권, 2030 MZ세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지지층이 쪼개집니다. 그래서 공천을 잘하는 것이 사실상 선거에 결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윤희호 센터장님, 국민의힘 민주당 공천에 탈락한 의원들이 제3지대 또는 무소속 출마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전체 판세 구도에 영향을 주려면 대규모로 탈당해서 대규모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야 될 텐데요. 사실 이제 그 가능성이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 요인은 될 수 있을 텐데요. 뭐냐 하면 지금 영남과 호남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경쟁 구도로 치러지지 않고 사실상 영남에서는 보수 정당이 또 호남에서는 진보 정당, 민주당이 뭐 거의 유일하게 이제 당선을 할 수 있는 정당으로 별다른 이제 경쟁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이제 주요 정당에서 탈당한 또는 이제 나온 이탈한 의원들이 영남과 호남에서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영남과 호남의 지역에 국지적으로 개별 지역의 당선을 바꾸는 그런 요인으로는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전체 구도 수도권까지 영향을 줄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배 수장님, 22대 총선 주요 격전지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눈여겨봐야 할 곳으로 어디를 꼽으십니까? 뭐 단연 인천 계양을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한국 리서치에서 실시했던 조사 결과를 우리 MBN에서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이 결과를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워낙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 선거 전에 접어들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는데 첫 번째는 이 관심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재명 리서치는 이재명 대표가 44%, 원희룡 전 장관 34%로 나왔네요. 네, 이 10%포인트를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만 이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첫 번째 관심도입니다. 왜 네. 관심도냐면 여기에 이재명 대 원희룡의 대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또 뒤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이기도 했던 곳이고 민주당이 워낙 강세 지역이기도 하고 수도권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원희룡 전 장관만의 선거가 아니라 여기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이 본부장까지 등장합니다. 지금 자유통일당 예비후보죠. 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중요합니다. 나타납니다. 묻어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이 지역이 일종의 원희룡 후보자를 통한 대리전이 됩니다. 네. 그런데 결과를 보시면 누가 이기느냐가 사실상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의 운명까지 결정하기 때문에 제일 단연 어뜸되는 지역이 네. 이 지역입니다. 몇 지역도 관심 있는데 좀 속도감 있게 볼까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좀 오늘 이 시간에 보는 건 한국 리서치 네. 조사를 토대로 하는 것이고 뭐 예. 전체 지표를 다 망라한 것은 아닙니다. 윤 센터장님, 서울 동작을도 관심이잖아요. 맞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뭐 예. 아직 결정 안 났죠, 민주당? 아직 결정이 안 나서 민주당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뭐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오랫동안 이 표밭을 갈군 곳이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44%로 나오고 있고 네. 또 추미애 전 장관이 33%니까 10%포인트 약간 좀 더 격차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오랫동안 이제 이 지역을 표밭을 표밭을 갔었는데 동정 여론도 일정 부분이 있고 또 이 지역이 강남 지역과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어쨌든 보수 성향층의 표심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또는 야당 진보 진영의 열성 지지층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오랫동안 강성한 이미지 이것이 비춰지게 되면서 중도층들에 있어서 호감도가 좀 제약되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 만약에 출마한다면 그것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분당을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당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병구 의원 대 김은혜 전 홍보수석의 이제 가상 대결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팽팽하냐면 지금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는 두 사람이 지금 동률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이 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남하면은 물론 분당은 좀 더 보수 성향이 강하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전 또 성남시장이기도 했죠. 또 일종의 대리전입니다. 여기서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역임했던 김은혜 전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분당도 그렇고 이따가 또 소개해드릴 시간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원도 그렇고 과연 성남과 수원의 대결이 전체 이 수도권 판세의 경기도 판세의 리트머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눈여겨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좀 주목할 부분은 지난 2020년만큼 민주당이 압도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과연 이번 성선에서 좀 경기도 지역을 주목해 보는 부분은 과연 현역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의힘 도전자들이 약진할 수 있을지 네.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수원 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지금 이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를 지냈던 박광원 후보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수정 교수, 범죄심리학 유명한 교수죠. 이제 이수정 교수가 맞붙고 있는데 이 지역은 이제 한국리서치 KBS 조사에서 박광원 38%, 이수정 30%로 8%포인트 격차가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초반에 상당히 큰 격차들도 있었는데 한 자릿수로 줄어든 이제 흐름들도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고무적일 수도 있겠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격차가 큰 상황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원에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만은 경기 전체의 평균 연령을 본다면 43.1세더라고요. 행정안전부 1월 통계에 의하면은 수원시 연령 평균은 41.8세입니다. 그런데 이 영통구 이 지역 같은 경우는 38.8세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근본적으로 사실 약간 민주당 쪽 또는 진보 성향의 유리한 그런 구도를 갖고 있는 지역일 수 있는데요. 이 지역을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권에서는 팀으로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박문규 전 산업부 장관 통해 가지고 어쨌든 5명의 팀을 이루어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이 어쨌든 수원 발전의 기대감들을 불러일으켜서 불리한 그런 인구 구조 측면을 넘어설 수 있는지 여부 이것이 이제 여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 수장님, 경남 양산을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직 경남지사의 대결이거든요. 이건 투김 대전이라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현역입니다. 이 김두관 의원 그리고 김태호 의원입니다. 김태호 의원은 이제 지역구를 옮겨서 권역 내 험지 재배치가 되는데 바로 여기가 낙동강 벨트 대전입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경남 또 서부 경남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동부 경남입니다. 동부 경남과 이 부산 쪽에 이제 낙동강 벨트인데 낙동강 벨트가 중요한 게 낙동강 벨트가 민주당이 잘 됐을 때 수도권도 싹쓸이를 하면서 전체 선거에서 승리를 하거든요. 근데 2020년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조사 결과를 보시더라도 김태호 의원이 40, 김두관 의원이 37인데 물론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두 의원 간의 대결도 되겠지만 문재인 대 윤석열, 한동훈 이런 대리전도 됩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자료로는 결과는 못 보여드립니다만 이 부산 북강서갑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 지역구를 옮기는 서병수 수수대전입니다. 네. 수수대전인데 여기서도 전직 부산 시장을 역임한 서병수 대 전재수 마찬가지로 노무현 문재인 대 또 박근혜 이 윤석열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낙동강 벨트가 4년 전의 민주당 같지는 않다. 이 부분이 얼마나 이번 총선에서 접전 양상이 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윤 센터장님, 예. 비례대표 후보 투표 정당에 대한 조사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유권자들이 비례정당 지지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크게 뭐 정책이냐 인물이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정책은 사실 이번 선거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당과 2당이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 차별성이 있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 인물들을 얼마나 참신하고 신선한 인물들을 내세우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 지지층들의 그 정당에 대한 충성도입니다. 네. 지역구에서 어느 정당을 투표를 하고 그럼 비례도 같은 정당을 투표하는 것을 우리가 일괄 투표라고 하는데요. 충성도가 높을수록 일괄 투표 비율이 높아지는데 그것이 보수 정당이 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진보 정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탈이 좀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걸 분산 투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 지난 총선을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 위성 정당에서는 보수 정당이 19석으로 민주당 계열의 위성 정당 17석보다 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한 측면이 있어서 양당에서는 자기 정당에 대한 지지층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신당은 이제 비례대표에 중점을 두고 있을 텐데요. 윤 센터장님, 네. 여론조사 꼴에서는 조국 신당 지지율이
개혁신당 지지율을 2배가량 압도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이제 지난번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라고 조국 신당 관련해서 사실 유사한 형태인데요. 5%가 넘었고 그 이제 3석을 얻게 됐거든요. 예, 뭐 그런데 그 이상 얻을 것이라고 하는 시각이 많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조사들을 보게 되면 그것을 훨씬 더 상회할 수 있는 득표율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제 가능성들을 여러 지표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팬덤을 기반으로 해서 고정 지지층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일정 수준의 의미 있는 성과를 득표를 보여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사실 이제 그것이 더 많은 득표로 갈지 좀 줄어들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지지층들이 친문과 친명 성향의 지지층들은 사실 약간 구분되어 있을 수 있고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친문 성향의 지지층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향후 공천 과정 등에서 갈등이 더 고조화되는 방향으로 가느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친문적 성향을 가진 이제 지지층들이 조국 신당에 대한 이동 현상들이 더 나타날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조국 신당의 파괴력 여부는 향후 민주당이 공천 자금들을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 이런 여부 등과도 연동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짧게만 이 부분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여주실 수 있으면은 이 꽃에서 조사한 이 캐티 조사, AR에서 조사 말고 캐티 조사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국 지지율이 이른바 개혁신당보다도 더 높게 나오는 것은 그만큼 강성 지지층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지지율보다도 조금 낮다. 2배 정도 그러니까요. 개혁신당 비해서.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조국 신당이 적어도 2~3석, 많게는 한 이 연동형에서 3~4석까지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 말고 캐티 조사 결과를 보시면 이건 지금 ARS입니다. 캐티 조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캐티 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이 24.7, 국민의힘이 28.3이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는 전화 면접 조사 결과를 보면은 조국 신당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조국 신당이 등장했을 때 가져가는 그 민주당에 대한 타격, 지역구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이 막아내느냐, 네. 좀 구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번 선거에서도 또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를 수가 있겠죠. 배 주사님, 또 이번 예. 주에 중요한 이슈가 29일이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이른바 쌍특검법 재의결할 예정인데요. 네. 다시 이 문제를 두고 서로 공방이 치열할 텐데 향후 지지율이라든가 총선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자, 지지율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에는 결정적일까? 이건 네.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9일 날 재의결돼서 이것이 찬성 통과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천을 못 받는 의원들이 반발해서 이 재의결에 무기명이기 때문에 참여할 것이다. 그런 예상까지도 한때 있으면 지금은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전히 논란이 높다라는 것은 여론상으로는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털어내지 않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는 여전히 부담이 되죠. 하지만 자 이것을 뒤집어서 볼 때 과연 그럼 이 총선에는 치명적이냐?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할 생각은 없고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을 지지할 것인가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논란이 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표에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총선의 결정적인 변수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윤희원 센터장님, 지금 정부의 의대 증원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충돌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매듭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이 문제가 각 당 지지율이라든가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이게 이제 만약에 사실 장기화돼서 이제 여러 가지 혼란들이 커지게 될 경우에는 정부의 위기 관리 역량에 대해서 이제 불신을 보이면서 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 이슈는 뭐 국민적 호응이 뭐 10명 중 7명, 8명 이상 이제 호응을 보내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네. 지금까지 현 정부 또는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관리하는 이슈들 중에서 가장 국민적 호응이 높은 사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 비록 이것을 인원수를 줄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만은 사실 그것이 이슈화 또는 쟁점화 되려고 한다면 어느 이슈를 주도하거나 하는 반대하는 것이지 뭐 2,000명 늘려야 되는데 그것을 좀 줄여서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이슈화 쟁점화가 되기는 어려운 측면. 그래서 국민적 호응이 여전히 이제 있는 사안이어서 사실 여러 측면들도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선거에서 여권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이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환자들의 어느 정도 또 영향을 줄 것인지 향후 네. 전개에 따라서 이 문제도 굉장히 민감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정부의 시간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 맞습니다. 문제 등등을 포함해서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시간을 아주 길게 가면 이것도 정부나 또 여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여론이 이 정부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이것이 좀 길어지고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어떤 수습 대책을 제대로 내세우지 못할 때는 네. 정부도 그만큼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다라고 네.